장례식장은 고인을 애도하고 망자를 무사히 저승으로 보내주기 위한 자리이죠. 하지만 1979년 미국의 한 장례식장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주인공, 즉 세상을 떠난 망자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연구차를 운전했던 여성이 망자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연구차를 운전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17일 이른 아침 미국 세크라멘토의 한 묘지에서 먹귀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가 사라졌다고요? 거기다 어머니의 자동차도 함께 없어졌다고요? 차를 운전했던 여자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머큐어의 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장례식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례식장에 참석한 친지 친구들도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머큐어 33세의 아버지 존 머큐어가 안장된 날입니다. 그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장례식에 모였는데 세상을 떠난 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우왕좌왕 중이던 이때 머큐어의 할머니 마리안 곤잘레스가 안정을 되찾은 후 아들의 시신을 강도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존의 장례식을 맡은 메모리얼 장례식장도 연구차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강도가 연구차를 타고 도주했을까요? 연구차 안에는 아무런 귀중품이 없었는데 혹시 운전자도 납치를 당한 것이었을까요? 연구차와 같이 실종된 운전기사 카렌 그릴리는 사건 당시 23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딜락 연구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강도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훔친 것일까요? 바로 이때 카렌은 백미러에 비친 꽃들 사이에 조용히 누워있는 존 머큐어를 바라보곤 갑자기 빨라지는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구차를 운전하여 조용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1979년 12월 17일 정오 경찰은 유족과 장례식장을 심문한 후 연구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경찰들을 파견시켜 장례식장에서 묘지까지 이어지는 길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크라멘토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더욱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의 친척과 친구들도 매우 불안해하며 사라진 연구차를 찾기 위해 주변 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불안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연구차 여성 운전자의 아버지 마이어스였습니다. 머큐어네와는 달리 그는 살아있는 딸을 잃은 것입니다. 실종된 사람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 내에 구조되어야 생존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이어스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난 후 그는 아마도 그 딸을 낳은 걸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연구차가 사라진 지 3일 후인 1979년 12월 19일 오후에 2명의 경찰은 주위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차에 탄 경찰견이 볼일을 보고 싶어 하여 경찰이 차를 멈추고 경찰견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견이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덕분에 경찰관들은 경찰견을 따라 숲속에 주차된 캐딜락 연구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차의 트렁크는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꽃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숨진 중년 남성이 아주 이상한 자세로 관 속에 누워 있었고 관 옆에는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엔 약병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순찰대원이 형사사건으로 판단하여 조사하던 중 여성이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시켰는데 이 여성이 바로 모두가 며칠 동안 찾고 있던 카렌 그린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카렌이 길에서 강도에게 당하여 강제로 약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채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숲속의 연구차와 함께 버려졌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당시 카렌의 상태는 감기약을 무더기로 복용해 아주 위독했지만 경찰로선 그녀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 꼭 살려야 했습니다. 이틀간의 응급조치를 받은 카렌은 겨우 생사의 고비를 넘겨 안정을 찾았습니다. 카렌의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꼭 강도를 찾아내 처벌해 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카렌은 슬퍼하는 아버지와 주변 의사 간호사들을 보더니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해 회상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경찰은 카렌에게 망자 및 연구차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존을 부검한 뒤 카렌이 그에게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어스는 그 소식을 듣고 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렌이 연구차 운전석에 둔 증거로 그는 딸을 변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편지인데 카렌은 자신이 한 짓에 대해 후회하며 4페이지나 되는 글을 적었습니다. 존은 그녀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40명이나 되는 남성 망자에게 똑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고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매번 몹쓸 짓을 한 후 후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존 사건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본인을 감당하지 못해 약물 복용 후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렌 그릴리는 1956년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는 성인이 된 후 메모리얼 론 장례식장에서 방부 처리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인을 화장하고 씻겨주며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소녀였습니다. 보통의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망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 용감한 사람이라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카렌은 고인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고 고인과 단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는데 사실 그녀는 어렸을 적 몹쓸 짓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렌은 예쁘장한 외모와 쾌활한 성격으로 중학교 때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보통의 여중생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중년의 젠틀한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교 중이던 카렌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교사는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카렌은 그 일을 계기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젠틀하고 점잖은 인상을 가진 남성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친구도 잃고 말수도 줄며 결국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카렌은 묘지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묘지와 연결된 영안실의 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안으로 걸어갔는데 그 순간 한 망자가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인을 바라보던 카렌의 마음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고인에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걸 깨달은 캐런은 그때부터 장례식장을 가까이 했습니다. 멀리서 매장된 망자를 지켜보며 그들과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점점 즐기게 되었고 머지않아 장례식장에 취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으스스한 장소이지만 카렌에게는 가장 아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직업상 그녀는 망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렌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인의 옷을 갈아입힐 때 한 고인이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은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민 끝에 캐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하고 홀로 남은 탈의실, 그녀는 오래전에 선택했던 망자와
황홀한 하룻밤을 즐겼습니다. 그로부터 카렌은 금단의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녁 당번 경비원은 그녀에게 이상한 짓은 이제 멈추는 게 좋겠다며 퇴근 후엔 바로 집으로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에도 카렌은 금단의 욕망을 접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집을 빌려 매일 밤이 늦어지면 창문을 열고 식장에 몰래 들어가곤 했습니다. 결국 일부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행동을 알게 되었지만 장례식장의 명예를 위해 다들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해주자 카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카렌의 직속 상사에게 들켜 그녀는 다시 망자를 직접 케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그녀에게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장소로 고인을 인도하는 연구차 운전 업무를 시켰는데 처음 카렌은 이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녀는 그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렌은 망자를 운반할 때 조금 일찍 출발하기만 하면 외진 곳으로 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욕망을 채운 후에는 조금만 더 빨리 운전하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몹쓸 짓을 할 때 시간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17일 카렌은 존 머큐어를 지정된 장례식장까지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카렌은 이송하기 전 존의 모습을 발견하곤 욕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전의 헬스 트레이너로 몸집이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쁜 상상에 빠진 카렌은 결국 사악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운전하여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없는 횡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관을 열고 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빠른 속도로 존을 장례식장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카렌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도착 시간을 훌쩍 넘긴 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간다면 비밀은 탄로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차를 운전하여 장례식장으로 도착하긴 했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인의 가족을 만나기가 두려워 바로 차를 돌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숲속에 도착한 그녀는 본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존의 가족은 분노에 빠져 카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인과 관계를 맺는 게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카렌은 연구차 도난 및 장례식 방해 혐의로만 기소되어 $255, 하나로 약 33만 원의 벌금과 징역 11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강제 치료가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처벌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카렌과 장례식장을 향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전부 고소하여 $100만, 하나로 약 1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카렌은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마이어스는 여전히 딸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딸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심리에서 정신과 의사인 캡테인 톰슨 박사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 가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차드는 방부 처리사이자 카렌의 전 동료인데 그는 배심원들에게 카렌이 그러한 짓을 했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다며 그녀를 조용하고 유능한 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결국 양측 변호사의 논의 끝에 $11만 7천,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법적 분쟁이 끝났지만 언론의 관심은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 그리고 의학 전문가와 학자들이 카렌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녀를 통해 시체 연애증이라는 금지 영역을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카렌의 살해는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었는데 아포칼립스 컬처라는 연구형 저서에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아주 상세한 분석을 하여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의 사건은 문학과 예술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캐나다 감독 린스톱 기치는 1996년에 카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키스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여주인공 역을 맡은 몰리 파커는 그 영화로 제18회 지니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카렌은 이후 지역 모텔에서 취직했지만 언론사들의 끊임없는 방문에 그녀는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책을 제작하여 돈을 벌거나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회의 인터뷰 끝에 이름을 바꿔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카렌의 행동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